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박동건 집사입니다. 창조신앙의 달 둘째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상은 진화론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심으로 6일 동안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 서로 반대편에 있으므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간에는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간 생각해 보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인데 섬기민으로서 이 말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캄브리아기의 많은 생물들이 진화의 과정 없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이며, 그 이후 지금까지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진화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큰 전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 한때 진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는 옳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가 극도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캄브리아기 기간에 현존하는 생물 화석 중 77%의 생물이 완벽한 상태로 출현했는데, 그 기간의 10배, 즉 그들이 말하는 5억 년이 지나는 동안에 진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쨌든 진화는 옳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만 년 전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화석에서 아직도 탄력성이 남아있는 연부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7천만 년 전 동물 화석에 연부 조직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아마도 극히 예외적인 일이거나 채취 과정에서 다른 동물 조직이 잘못 섞여서일 것이다. 사건이 매우 드물어야 예외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자주 반복된다면 이미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오염되는 게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수천만 년, 수억 년 전 화석에서 연부 조직이 발견되어 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직에 오염되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래된 화석에 연부 조직이 남아있을 리 없다는 믿음, 발견되면 안 된다는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간은 수렴 진화의 허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렴이라는 말의 뜻은 나뉘어 있는 의견 같은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생물들은 장구한 기간 동안 진화하면서 서로 분기되었고, 진화계통나무의 각 가지 끝에 있는 생물들은 진화로 인해 서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계통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생물들 사이에서 유사한 구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진화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아주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현상은 수렴 진화야 똑같은 진화가 독립적으로 각각 일어난 거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처럼 표시된 것처럼 같은 가지의 생물들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면 같은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고, 군청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먼 가지의 생물들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똑같은 진화를 각각 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렴 진화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간 기능 검사 종목 중에 빌리루빈이 있습니다. 간이 나쁠 때 황달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빌리루빈은 동물에만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식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진화 계통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물질을 만든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에서는 같은 진화가 두 번 생긴 수렴 진화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그닌입니다. 리그닌은 식물에서 똑바로 서 있도록 단단하게 잡아주게 하는 물질입니다. 2009년 육상 생물에 있는 리그닌 물질이 바다 식물인 홍조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리그닌은 나무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계통적으로 완전히 다른 해조류인 홍조류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자들은 리그닌을 만드는 유전자, 효소, 화학적 경로들이 우연히 두 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초음파 기관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초음파를 쏘아 먹잇감이나 장애물을 인지하는 음파 탐지 능력은 수렴 진화의 가장 경이로운 사례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다른 계통의 동물들이 어둠 속에서 물체를 감지해야 한다는 동일한 생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수신하는 기관으로 진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육지에 사는 박쥐와 바다에서 사는 돌고래가 가장 유명한 비교 대상입니다. 박쥐와 돌고래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사는 아주 다른 생물인데도 음파 탐지에 관여하는 200여 개의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서로 무관한 진화의 과정에 고도로 복잡한 음파 탐지 기관이 생기는 똑같은 진화가 각각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15년 박각시 나방이 박쥐의 음파 탐지 기관을 방해하는 초음파를 방출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각시 나방은 박쥐의 초음파를 감지하여 공격을 피하면서 자신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박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기술은 초음파 제밍이라고 하는데 현재 주요 군사 기술로 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방에게 초음파를 초음파로 방해하는 목적이 있는 기술과 이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비행 능력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날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진화론의 계통나무에서 볼 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동물마다 날아다니기 시작한 처음 동물이 언젠가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날아다니는 능력은 나비와 같은 곤충, 익룡과 같은 파충류, 박쥐와 같은 포유류, 그리고 조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겨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 익룡, 박쥐, 새는 각각의 조상들이 날개를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공통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개라는 해결책을 찾아낸 수렴 진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충, 파충류, 포유류, 조류에 각각 진화했던 조상 동물들의 흔적,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형태의 동물의 증거들만 있습니다. 이들의 진화 과정에 있는 중간 동물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동물들이 어떻게 할까요? 안다 해도 하늘을 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와 특별히 유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은 자기장 감지 능력입니다. 수렴 진화가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장 감지 능력입니다. 자기장 감지 능력을 가진 생물은 비둘기, 철새들, 거북, 연어, 송어, 나비, 잠자리, 박쥐, 소, 사슴, 여우 등 수십 종이 됩니다. 이런 경우 우연히 각각 수십 번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7년 비둘기의 윗부리 안쪽에서 지구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2008년 철새인 큰 뒷부리 도요새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11,700km를 날아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0년 북극제비 갈매기는 매년 7만 km를 여행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뻐꾸기가 무려 12,000km 떨어진 몽골을 오가며 2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 북아메리카의 제왕나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 멕시코까지 4,000km를 이동하는데 제왕나비의 더듬이에 내비게이션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작은 멋쟁이 나비도 4,200km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2009년 잠자리들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4,000km를 해마다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초파리는 내부 나침판을 사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소나 사슴들은 세계 어디서든 몸을 남북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생물들의 자기장 감지 능력이 무작위적 돌연 변이로 각각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전기 발생 기관입니다. 물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감전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전기를 내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전기 물고기는 6개의 큰 계통 속에 수백여 종이 있습니다. 전기 뱀장어는 말을 기절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기 충격을 만들면서도 자신은 감전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전기 물고기들이 서로 다른 진화적 조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기 기관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화한 셈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독립적으로 진화된 6계통의 전기 물고기들은 먹이를 잡을 때,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의사소통할 때 전기 기관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유전자와 세포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물고기는 전기 가오리, 전기 뱀장어, 전기 메기, 전기 통구목류, 전기 홍어 등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도 놀랍지만 자기 자신은 감전되면 안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안 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생기는 과정이 우연히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체 내에서 전기기관이 무작위적 과정으로 우연히 한번 생겨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전기기관이 독립적으로 6번 이상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렴진화는 관측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려운 말을 사용하여 과학적 설명인 척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다음은 생물 발광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발광버섯들은 빛을 냅니다. 최근까지도 버섯이 발산하는 빛은 대사작용의 결과로 생긴 우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버섯의 발광은 조절되고 있으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생화학 작용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빛이 방출됩니다. 개똥벌레라고 하는 반딧불이가 생물 발광 동물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반딧불이는 발광 패턴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도 하고 짝을 찾아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수컷이 깜빡깜빡깜빡하면 암컷은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발광 패턴을 암호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생물 발광 버섯입니다. 그리고 생물 발광 동물들입니다. 생물 발광 해파리도 있습니다. 최근 우주에서 관측된 사진인데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발광 생물들로 인한 밝은 빛이
찍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광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진다. 빛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필요할 때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몸이 타버릴 수도 있으니 열은 발생하지 않고 빛만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빛을 내는 생물이 한둘이 아니라 수십 종이나 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우연히 똑같은 진화가 수십 번 생겨야 합니다. 발광기관에 숨겨진 놀라운 첨단 설계 및 과학 기술을 통해 이를 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 형광. 생물 발광 말고 생체 형광을 나타내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생체 형광은 몸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 다음 다른 파장의 빛으로 방출하면 저렇게 형광색을 띱니다. 진화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무작위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고도로 복잡한 장기나 특성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는 여러 번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유전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우연히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렴 진화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이론의 실패를 포장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생물들 사이의 유사성은 그 모든 것을 공통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둘째 주간 생각해 보기는 진화론자들이 진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있는데 밑줄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